북한의 정보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정보를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그 정보를 알게 된 이후부터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상상도 못한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의 주인공을 알고 나서부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철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귀순한 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도 남한으로 오길 100번 1000번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활발한 인터넷 활동을 보면 정말 신기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말이죠. 사실 저는 인터넷, 그중에서도 SNS로 인해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었거든요. 상상도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정보국 요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IT 기업이니 엔지니어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루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도 않고 큰 노력이 필요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보국에서 일하는 삼촌을 보며 꿈을 키워 미친 듯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 들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날도 저는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모니터링 업무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좁은 사무실 한켠에 있는 제자리,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며 키보드를 두들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띄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묘하게 규칙적인 데이터 흐름이었죠. 분명히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안경을 고쳤으며 더 가까이 모니터에 얼굴을 들이밀었죠.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다름 아닌 김여정의 비밀 SNS 계정이었어요. 중국에서의 VPN을 통해서 만든 것이 분명했죠.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끝이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번을 확인했지만 김여정의 계정이 분명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북한에서 SNS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외부 세계와의 모든 것을 차단해야만 하는데 최고 지도자의 동생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김여정 부부장님이 SNS를?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말했지만 텅 빈 사무실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누가 들었을까 걱정했죠.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 사실이었어요. 화면 속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중국 서버를 우회해 운영되고 있는 이 계정의 복잡한 암호화 패턴을 뚫고 드러난 이 사실에 저는 그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국가 최고위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화면을 쳐다보면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상부에 보고해야 하나? 아니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로 인해 저는 너무나도 어지러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죠. 물론 의무감에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당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정보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출세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알아요. 좋은 생각은 아니죠. 하지만 눈앞에 사다리를 한 번에 몇 계단씩 뛰어 올라가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이걸 잘 이용하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당 중앙위원회 건물을 쳐다보며 언젠가 저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상상까지 했죠. 그 순간 저는 제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의 야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주어진 대로 살아온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올까? 결국 밤새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정보를 제 출세의 기회로 삼기로 한 거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또한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 시작이야.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여야 해. 그날부터 제 일상은 겉으로는 변함없어 보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죠. 누군가 제 비밀을 알아차리진 않을까 조마조마했고 동시에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테니. 그렇게 저는 매일 밤 김여정의 SNS 활동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게시물, 대화 내용, 접속 시간 등을 꼼꼼히 기록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김여정에게 직접 접근해볼까? 아니면 다른 고위 간부들에게? 고민은 깊어졌지만 한편으로 흥분도 커져갔습니다. 제 손에 북한 최고위층의 비밀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했거든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힘과 통제력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 인생 최대의 도박이야. 성공한다면 나는 완전히 출세할 수 있으니까. 실패는 상상도 하지 말자. 그렇게 저희 은밀한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김여정의 SNS를 들여다보며 저는 제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그 미래를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제대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여정의 SNS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로 한 거죠. 제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이미 발을 들인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첫 번째 과제는 해킹 기술을 익히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정보공 요원으로서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은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의 해킹은 제게 생소했죠. 밤마다 몰래 외국의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해킹 관련 서적을 구해 공부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누군가 제 행동을 눈치챌까봐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되겠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피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김여정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SNS 피드를 볼 때 그 전율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만날 인사들까지 모든 게 상세히 적혀 있었죠. 아무리 비밀 계정이라지만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SNS에 올라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정보인데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확실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여정의 계정을 파고들수록 더 충격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북한 고위층의 사치스러운 생활 증거였죠. 해외 명품 구매 내역, 비밀 별장에서의 파티 사진들. 우리 주민들의 고단한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문란하기도 하고 허영심이 가득한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 안에서 김여정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지도부의 모습인가?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정보의 가치를 깨달았죠. 왠지 모를 괘씸함에 더 제대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조사에서 가장 큰 수확은 김여정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측근들 간의 대화, 다른 고위 간부들에 대한 평가, 심지어 김정은에 대한 솔직한 생각까지. 이건 정말 그야말로 폭탄급 정보였죠. 이 정보로 김여정 부부장님에게 접근할 수 있겠어?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당에 충성을 맹세했던 제가 최고 지도부의 비밀 정보를 이용하려 한다니?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곧 야망과 괘씸함이 그 죄책감을 눌러버렸어요.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가봐야지.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정보를 이용해 제 위치를 끌어올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느꼈거든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저를 의아하게 여기는 눈치였죠. 박성철 동무, 요즘 무슨 일 있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식은땀이 흘렀죠.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모두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저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이 정보로 누구에게 접근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웠죠. 이제 움직일 때야.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어.
마침내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평양의 아침 공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할 무렵에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김여정과의 극비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에 성공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만남을 위해 저는 한 달 넘게 준비했어요. 김여정의 측근 중 한 명인 최 부장의 약점을 잡아 그를 통해 연락을 취했죠. 최 부장의 비리 정보를 가지고 그를 압박했더니 그가 마지못해 김여정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거든요. 만남 장소는 평양 외곽의 한 은밀한 별장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어요. 사실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큰 도박이었으니까요. 별장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꼼꼼한 검색을 받으며 저는 입안이 바짝 말랐죠. 그리고 마침내 김여정을 마주한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TV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죠.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죠. 저는 천천히 제가 가진 정보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계정에서 본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일정, 고위층의 사치 생활, 그리고 그녀의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동안 김여정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김여정 부부장님, 이 정보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제가 가진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외부로 유출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저의 말에 김여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했죠. 박성철 동무, 당신의 능력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그런 준비까지 했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그렇다면 이런 제안은 어떨까요? 국가안전보위부에 고위직 자리가 하나 있는데.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협박 대신 제안이라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죠. 김여정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좋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결국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권력의 유혹은 생각보다 달콤했고 저는 그 달콤함에 현혹되고 말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이렇게 쉽게 얻어진 권력 과연 안전할까? 하지만 그때에는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었을 뿐 행복이 훨씬 더 크게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10월 중순 가을 하늘이 더욱 높아지고 평양의 거리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죠. 저는 김여정이 저를 고위직으로 올려주기로 한 날짜기를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고 있었죠. 마치 나만으로 치면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동료들의 속삭임, 불안한 눈빛 교환, 그리고 갑자기 잦아진 간부들의 회의,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제 가슴을 옥죄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 중 일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 김정은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였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김정은이 극도의 분노와 의심에 휩싸여 최측근 간부들과 비밀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김정은은 김여정을 일시적으로 모든 공식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손이 떨려 컵을 들 수도 없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죠.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로 한 걸음 다가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단지 제가 만든 이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죠. 그렇게 갑자기 위험에 처한 저는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고 처형이 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시나 김여정이 내 이름을 말하지는 않을까, 나도 곧 잡혀가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떨리는 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귀에 끔찍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김여정의 측근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제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동시에 김정은 측에서도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죠. 그 소문은 이제 현실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여정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위 간부가 불쑥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것저것 캐물었죠. 특히 최근 제 행적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겨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퇴근길에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걸 눈치챘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제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그를 따돌리려고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그만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그 순간 정말 체포될 줄 알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다행히 그는 그냥 지나쳐갔지만 그 공포의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제 집이 수색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는 집에 없었지만 이웃의 연락을 받고 겨우 피할 수 있었죠. 나중에 몰래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뒤집혀 있었어요. 서류들은 사라졌고 컴퓨터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걸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해야 했죠.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평양 곳곳을 숨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다른 곳에서 잠을 청했죠. 인적 드문 골목길, 버려진 창고, 때로는 공원의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한겨울 추위 속에서 떨며 잠든 날도 있었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날이었어요. 그러다 저는 이 도피 생활 중에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평양의 이면에 숨겨진 일반 주민들의 삶이었죠.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 통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들. 제가 그동안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접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권력? 이게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 처음으로 제 행동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도 커져갔죠. 그렇게 거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저는 마침내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경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엄청난 고뇌가 있었어요. 조국을 배반한다는 죄책감,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아픔,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경비병들의 감시를 뚫고 압록강을 건너는 과정은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이었어요. 강을 건너며 저는 자신의 야망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를 되돌아보았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조국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압록강을 건너고 나서의 여정 또한 다른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는 끊임없는 공포와 싸워야 했죠. 매 순간이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며칠 전은 강 근처의 숲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끊임없는 경계심. 잠시라도 방심하면 모든 게 끝날 거란 생각에 눈도 제대로 못 감았죠.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 겨우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탈북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어요. 브로커의 도움으로 저는 중국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죠. 여러 번의 검문, 숨막히는 은신, 그리고 끝없는 불안. 한 번은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거의 체포될 뻔했어요. 다행히 브로커의 기지로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요. 한 달여의 중국 생활 끝에 저는 제3국으로 이동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 정글을 헤치고 강을 건너는 과정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때론 절망에 빠져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마침내 태국에 도착해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자유의 공기, 그 향기를 처음으로 깊이 들이마셨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국정원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들이 저를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매일 몇 시간씩 이어지는 진술. 그것은 제 과거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진술을 하면서 저는 제가 경험한 북한 정권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비밀 일정, 고위층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국정원의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ATM 기계 사용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일상의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하나원을 나와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그 자유로움과 동시에 느껴지는 고립감은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저는 매일 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루곤 했죠. 취업은 또 다른 산이었어요. 제 경력이 남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를 하면서 밤새 북한에서의 기억들과 싸워야 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점차 적응해가면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탈북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들으며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북한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을 살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죠. 처음엔 두렵고 부끄러웠지만 점차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걸 느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었어요. 악몽은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북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은 항상 제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거예요.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주는 책임감도 함께 깨달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채로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만큼 나만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가슴이 아리는 사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북한의 외교관들이 집단으로 망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박성호 씨 또한 북한의 외교관으로 일을 하다 한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호 씨는 외교관 일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리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들과 성호 씨 몰래 진행된 북한의 끔찍한 만행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뒤 분노를 금치 못하고 결국은 한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 사연을 통해 대체 성호 씨가 파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무엇인지, 대체 북한이 어떤 끔찍한 만행으로 성호 씨의 소중한 사람을 앗아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남한에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지고는 합니다. 북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포근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의 가족도 말입니다. 저의 가족은 아직 북에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왜 가족들을 뒤로하고 남한에 홀로 오게 되었는지 저희 가슴 아픈 사연을 용기내어 꺼내보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실상을 알려 북한의 잔혹함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저는 외교관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유능한 외교관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만큼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직 한 번도 타국을 가본 적은 없었지만 저는 오히려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에게는 북한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상상도 못한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파리의 부임이 떨어진 것이었죠. 아마도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되돌린다면 그날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니까요. 처음에 평양의 외무성 청사에서 갑작스레 파리 주재 북한 대사관 발령 통지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이란 놀라움과 기대, 그리고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은 결과물이겠지만 상상도 못한 나라였으니까요. 유럽의 파리라니요. 그것도 갑자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사실 제 속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제 동생 때문이었죠. 소식을 듣자마자 그럼 미영이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최대한 빠르게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한다면 일찍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미영이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당황할 미영이의 표정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니까요. 저의 하나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동생이죠. 저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미영이는 제 동생이자 친구이고 때로는 부모의 역할까지 해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는 서로의 삶의 전부나 다름없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미영이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을 때 그녀는 늘 그렇듯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죠. 제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린 미영이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라버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미영이를 쓰다듬어주고 옆에 자리를 잡은 뒤 저의 파리 발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죠. 그러자 미영이는 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려오더군요. 오빠, 정말 멋져요. 제가 걱정이죠. 잘 버티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미영이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었거든요. 감기만 걸려도 몇 주씩 알아눕곤 했죠.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마른 손가락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오고는 했습니다. 지금도 미영이가 기침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할 정도죠. 그러다 보니 제가 없는 동안 미영이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녀의 약을 챙겨줄까? 아플 때 누가 병원에 데려가 줄까?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가 우리 둘 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어쩌면 미영이를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애써 웃고 있는 미영이의 마른 손을 제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아프면 바로 달려올 테니까. 알겠지? 미영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서로를 위해 눈물을 참았죠. 그렇게 그녀를 꼭 안아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그리고 미영이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겠다. 이 결심이 제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죠. 미영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번 파리 부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영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저는 더욱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영이에요. 그 어떤 성공도 어떤 명예도 미영이의 건강과 행복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리에서 저는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일할 겁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모든 걸 바쳐서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미영이에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미영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는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게 될 거야. 저의 말에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 제 꿈과 목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노력은 오직 하나, 미영이를 위한 것이라는 걸요. 미영이와의 대화 후 짐을 꾸리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리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화려함과 퇴폐성에 대한 교육 내용들까지도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과 호기심이 공존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위해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미영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미영이를 위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자. 라는 생각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출국 전날 밤, 저는 미영이와 함께 간단하게 술을 한잔했습니다. 저희 둘 다 성인이었으니까요. 오빠, 꼭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나만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 주세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금기시되는 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약간 취기가 오른 듯한 미영이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 어린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런 말은 어디 가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이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이었죠. 이 아이를 두고 오랫동안 떠나야 한다니. 다시 한번 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동료인 민우를 만났습니다. 그도 저와 함께 파리로 발령받았더군요. 민우와 저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고 외무성에서도 함께 일해왔습니다. 민우와 함께 가게 되어 안도감이 들었죠. 야, 성우야, 우리가 파리에 가다니 믿어지냐? 민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응, 아직도 꿈만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을 돌아봤습니다. 낯익은 도시의 풍경, 그리고 공항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미영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걱정 마, 곧 돌아올게. 그렇게 말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우와 나눈 대화들, 파리에 도착해서 처음 맞이할 순간들을 상상하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비행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가슴에 안은 채로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죠. 공항의 규모, 쉴 새 없이 오가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화려한 광고들. 모든 게 압도적이었어요. 이곳은 북한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곳이었죠. 놀란 눈을 하며 대사관에서 보낸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에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넓은 대로, 아름다운 건축물들, 그리고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성우야, 저기 봐. 저게 바로 에펠탑이야. 민우의 흥분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에펠탑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그 상징적인 구조물을 실제로 보니 이곳이 정말 파리라는 실감이 났거든요. 대사관에 도착해서 첫 업무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곳에서의 제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자유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도 강했죠. 일과 후 저는 종종 혼자 파리의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생강변을 따라 걸으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거리의 예술가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카페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삶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연인들은 거리낌 없이 애정 표현을 하고 친구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저는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느꼈어요. 또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시위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들이 체포되거나 강제 해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위험한 행위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들은 그저 질서 유지만 할 뿐 시위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중얼거렸죠. 게다가 파리의 밤 또한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해가 져도 도시는 잠들지 않았거든요. 거리마다 밝은 불빛이 켜져 있고 카페와 레스토랑은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에펠탑의 화려한 조명이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밤과는 너무 다르구나. 이곳 사람들은 밤에도 이렇게나 밝은 곳에서 자유롭게 외출하고 즐길 수 있다니. 이런 광경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자유로움에 매료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체제와 너무나 다른 현실의 당혹감을 느꼈죠. 하루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수많은 예술 작품들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예술품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자유와 혁명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묘하게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이도 이곳에 왔다면 참 좋아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파리의 한 대학교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들린 대화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국제 정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야. 그곳 사람들은 정말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거야. 한 학생이 말했죠.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그래, 듣기로는 모든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구나.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없는 얘기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순간 왠지 모를 무력감이 느껴지더군요. 또 다른 날 국제 뉴스를 보다가 북한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북한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경제 상황, 국제 관계,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등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폐쇄성, 경제적 어려움, 국제적 고립, 이런 단어들이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죠. 특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영이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파리에 발달된 병원들을 보면서 만약 미영이가 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파리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제 세계관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계와 소통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 이 의문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조국을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새로운 시각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우와 함께 에펠탑 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말했죠. 성우야, 넌 이곳에서 뭔가 변한 것 같아?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응, 많은 것이 달라 보여.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그러자 민우의 눈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읽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것들, 우리의 의문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요. 그 대화를 통해 저는 민우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파리에서의 날들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내적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국에 대한 의무감과 충성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경험한 자유와 풍요에 대한 동경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미영이가 있었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항상 미영이 생각이 났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미영이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는 꼭 내가 이런 곳 못지않게 너를 호화롭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이 도시의 리듬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국에 대한 그리움, 특히 미영이에 대한 걱정 또한 더욱 커져갔죠. 매일 미영이의 사진을 보며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사관으로 출근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민우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성우야, 큰일 났어. 북한에서 연락이 왔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북한에 비밀 연락책이 있다는 걸 너도 알지?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 미영이 소식이야. 우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아. 물론 저는 민우가 북한과 비밀 연락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연락망에게 가능하면 미영이를 한 번씩 들여봐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미영이의 소식을 저렇게 불길하게 말하니 제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민우는 힘겹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성우야, 사실 미영이가 얼마 전부터 많이 아팠다고 해. 내가 떠난 후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아프다고 호소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 그런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야? 나랑도 몇 번 이야기했었잖아.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이가 너 걱정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다더군. 그리고 북한 당국에 계속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계속 미루기만 했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어 패닉 상태가 되고 말았죠. 민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그럴 리가. 당에서 그럴 리가 없잖아. 저는 부정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단호하게 진실을 저에게 전해주었죠. 사실은 미영이가 여러 번 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대. 하지만 당국에서는 지금은 너를 대동할 사람이 없다며 계속 미뤘다고 했다고 해. 심지어 내 오빠가 파리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병원에 가면 탈북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제가 충성을 다하던 북한 당국이 그들의 무관심과 의심으로 미영이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죠.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 이후로도 미영이는 계속해서 아프다고, 정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하더군. 그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나아질 거다라는 말만 반복했대. 그래서 미영이는 지금 괜찮은 거지?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우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민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이는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을 때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하지만 그땐 이미 미안하다, 성호야. 민우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미영이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해맑게 웃던 모습, 아플 때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 제가 파리로 떠나기 전날 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던 모습,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혼자 병마와 싸우며 고통스러워했을 미영이의 모습이 제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저도 죽고만 싶었으니까요. 제가 이곳에 와서 미영이가 죽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옆에 있었더라면 미영이는 살았을 텐데. 그 약하고 이쁜 아이가 무관심 속에서 외로이 혼자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더군요. 저는 제 머리를 치며 결국 그 자리에서 소리치며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가슴 속에서는 분노 또한 치솟았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한 분노, 미영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이 곁을 지키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분노가 제 온몸을 뜨겁게 달궜어요. 내가 왜 미영이를 두고 왔을까? 왜 함께 데려오지 않았을까? 자책감이 계속해서 저를 핥히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동안 미영이는 혼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무력감 또한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죠.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입에서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들이 흘러나왔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이제는 미영이가 이 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를 짓눌렀습니다. 슬픔, 분노, 자책감, 무력감, 죄책감. 이 감정들이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저를 집어삼키는 것만 같았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현실과 함께 제가 알고 있던 세상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미영이를 위해, 그리고 미영이처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무언가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강변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파리의 아름다운 야경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오직 미영이 생각뿐이었죠. 제 하나뿐인 동생의 웃는 모습, 그녀가 아팠을 때마다 제가 곁에서 돌봐주던 기억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소식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파리에서 느꼈던 모든 의문과 갈등이 한순간에 명확해졌거든요. 우리나라의 현실, 특히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당국의 무관심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 거죠. 결국 당은 잔혹한 방식으로 제 동생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도 할 수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시간이 갈수록 점차 슬픔이 분노로 변해갔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민을 방치하는 걸까? 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대사관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제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펠탑 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불빛에 반짝이는 탑을 올려다보며 또다시 미영이와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미영이는 항상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특히 남한에 대해 궁금해하곤 했죠. 오빠, 남한은 어떨까요? 그곳은 여기와 많이 다를까요? 라고 종종 물어보곤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었죠. 글쎄, 미영아, 나도 잘 모르겠어.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볼 수 있겠지? 또 어떤 날엔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서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빠, 서울은 정말 저렇게 환하고 아름다울까요? 우리도 언젠가 저곳에 가볼 수 있을까요? 미영이의 눈은 항상 호기심과 동경으로 반짝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는 했죠. 그리고 제가 파리로 떠나기 전날 밤, 미영이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오빠, 꼭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때는 그저 동생의 호기심 어린 부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기억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영이는 항상 더 나은 세상, 더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그 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에펠탑 아래 서서 저는 흐느끼며 미영이의 이름을 속삭였어요. 미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파리의 밤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머릿속은 미영이가 꿈꾸던 세상, 그 자유로운 삶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물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불빛들이 마치 미영이의 꿈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 꺾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물을 닦으며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결정할 때야. 미영이의 꿈을 이뤄줄 때야.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우를 불렀습니다. 대사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나 망명을 결심했어. 제 말에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람과 걱정,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은 진지해졌어요.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성우야, 이번엔 제가 놀랄 차례였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친구였기에 느낄 수 있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에서 몰래 빠져나와 생강변을 따라 걸으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성우야, 넌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민우가 물었어요. 미영이가 떠나고 나서부터. 넌? 나는 여기 와서 이 자유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부터였어.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 그 꿈들을 말하면서 우리의 눈은 빛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명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나눴습니다. 내 가족들은 괜찮겠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마 힘들겠지.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언젠가는 나도 그들도 도울 수 있을 거야. 민우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위험도 많고 불확실한 것도 많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동이 틀 무렵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함께하자, 성우야.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을 향해. 그래, 민우야. 끝까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의 망명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망명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매일 밤 비밀리에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프랑스 당국에 어떻게 접근할지, 북한 대사관의 감시를 어떻게 피할지, 한국 정부와는 어떻게 연락을 취할지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망명을 하면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영영 이별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를 생각하면 이 모든 고통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꼭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갈게. 그러니 저 하늘에서 나를 지켜봐줘. 매일 밤 이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어요.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도 있었습니다. 민우의 비밀 연락책을 통해 한국 정보기관과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망명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었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여권, 필요한 서류들,
약간의 현금, 그리고 미영이의 사진 한 장. 이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망명 전날 밤, 저는 파리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강변,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이 모든 곳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죠. 파리에서의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결국 이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에펠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짐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미영이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죠. 미영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내가 궁금해했던 남한으로 가려고 해. 나 잘하고 있는 걸까? 긴장된 마음으로 잠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망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파리의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민우와 저는 계획대로 각자 다른 시간에 대사관을 나섰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며 대사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약속된 장소에서 민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다행히 프랑스 당국과 접촉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도움 덕분이었겠죠. 우리는 망명 신청을 하고 긴 인터뷰 과정을 거쳤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망명을 결심하게 된 이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미영이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미영이는 항상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죠.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이자 앞으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말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간의 심사 끝에 마침내 우리의 망명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안녕, 파리. 그동안 고마웠어. 넌 내게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문득 미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그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보고 있니, 미영아? 오빠가 드디어 내가 궁금해하던 그 세상으로 가고 있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는 우리를 맞이하는 관계자들이 있었고 우리는 곧바로 보호시설로 안내되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첫날 밤, 숙소의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이 미영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곳이구나. 그녀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민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꿈꾸던 그 세상을 만들어갈 차례야. 제가 대답했죠. 한국에서의 첫 몇 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배웠거든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제가 선택한 길은 북한 인권운동가였습니다. 미영이를 위해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대학에 들어가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여러 인권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영이의 사진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작은 인권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민우도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나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가끔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미영아,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한 그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잠들기 전 미영이의 사진을 보며 저는 매일 중얼거리고는 합니다. 미영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꿈꾸던 그 세상을 만들어 갈게. 우리 함께 꾸던 꿈을 이제 내가 대신 이뤄나갈게. 지켜봐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미영이의 미소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며 저는 희망찬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